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그러면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으로 나눌 적에 우리가 먼저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조직행정이죠. 그래서 그중에 먼저 이론 교체로서 조직행정을 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조직행정의 모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전 모형, 신고전 모형, 구조주의 모형, 체계 모형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조도 하고 있어서 그냥 출제위원에 대한 비중을 고려해서도 이 구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교재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자, 사회복지행정 모형.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조직 이론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행정 모형으로 또는 사회복지 행정 조직의 모형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고전 모형. 고전 모형은 뭐냐면, 고전 모형은 조직을 기계처럼 인식하고 기계처럼 돌릴 수만 있다면 생산성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전 모형. 그래서 고전 모형을 일명 이것 때문에 기계 모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은 합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그야말로 과학적 관리나 관료제를 대표로 하는 고전 모형처럼 한 번 정해진 시간표나 계획표를 예유, 재량, 융통이란 단어 없이 기계처럼 지켜갈 수만 있다면 합격증은 무조건 나온다. 생산성은 무조건 증대된다 하는 이론이어서 일명 기계 모형인데, 이 기계 모형은 원리 원칙을 강조합니다.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그리고 모든 이론의 전개를 공식 조직을 중심으로, 공식 조직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경제적 유인을 강조합니다. 뭐 인간에 대한 그 교재로 보겠습니다만, 인간은 합리적 정제인으로서 가능한 한 완벽하게 신까지는 아니지만 합리적 정제인으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경제적 유인, 만약에 보수를 올려줄 수만 있다면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생산성을 증대해줄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인데, 대표적인 이론으로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관료제 이론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과학적 관리론 또는 행정관리론, 너무 아래까지 내려갔나요? 행정관리론. 이런 이론들은 바로 조직을 기계처럼 인식하고 기계처럼 돌려보자. 돌린다면 생산성은 증대된다. 목표 달성의 효율성은 극대화된다 하는 것이어서 고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고전 모형. 신고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어떠한 가족처럼 인식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어떤 또는 복합체, 단순할 수만은 없는 어떤 복합체 등으로 그냥 가족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로 가족처럼 인간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신고전 모형은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쓰는 책들도 많습니다. 인간관계 모형. 여기는 이 신고전 모형은 고전 모형인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 이론과는 달리 원리 원칙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원리 원칙뿐만 아니라 많은 융통성이나 재량 또 인정을 합니다. 또 공식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공식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 조직도 강조하고, 그리고 경제적 유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유인도 강조하는 거죠. 인간화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래서 사기 진작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돈, 화폐 가치로 변환될 수 없는 이런 비경제적 유인도 강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서는 역시 인간관계 이론. 또 그러면 많은 동기 이론. 이런 이론 등이 바로 인간관계 이론에 표현되는
신고전 모형에서 다뤄볼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양자는 사로 서로 상보적 관계이면서도 서로 대칭되는 점이 있어서 같이 교재를 먼저 보고 그리고 구조주의 모형, 체계 모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를 보세요. 고전 모형, 조직은 합리적 체계이며 기계처럼 계획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기계의 이론이라고 한다. 구성원들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합리적 존재라고 한다. 경제적 요인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이 고전 모형은 조직이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면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는 일치될 수 있다고 보면서 공식적 조직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또는 대표적인 학파로서 과학적 관리론 학파, 또 관료제 이론 학파, 관료제 모형, 또 공공행정학파 모형 이런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신고전 모형 거기 나와 있지요. 능률성, 생산성, 합리성, 조직구조에 초점을 둔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 이론 등의 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을 기계 부품으로 인식한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적 관점에서는 비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신고전 모형, 인간관계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조직의 생산성은 인간의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비공식적 집단의 역동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이 말은 경제적 요인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꼭 경제적 요인만이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은 심리적, 정서적, 조직의 역동성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도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론이 신고전 모형, 바로 인간관계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경제적 존재라는 거, 합리적 존재라는 거 부정하지는 않지만 뿐만 아니라 인간은 감정적 존재라는 것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에 조직은 꼭 기계적 장치처럼 볼 건 아니고 복잡한 사회적 체계, 아까도 복합체라고 쓰려고 했는데 조직은 공식적 관행이나 절차 외에도 비공식적 구조나 규칙이나 규범으로도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 모형, 신고전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조주의 모형을 보시면 구조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직을 뭘로 보냐면 조직은 복잡한 사회적 단위의 하나로 뭐라고 단편적으로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단위로 보면서 이 구조주의 모형의 특징은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의 중간 모형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때문에 꼭 이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감정을, 어떤 때는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서성, 정의성을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구조주의 모형은 다요인적 접근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구조주의 모형은 기존에 있었던 모형인 고전 모형이나 신고전 모형과는 달리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오랜 역사의 사회과학은 기능론적 입장에서 모든 구성 요소는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스스로도 존재하고 바로 그 충실한 역할 수행을 통해서 전체 조직의 안정을 이끌어간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악이다라고 봤던 것이 오랜 사회과학의 역사였어요. 그랬다가 1970년대를 전환점으로 해서 갈등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문제점을 밖으로 끌어내므로써 문제점 해결을 통한 보다 발전적인 조직을,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 이래서 갈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사회복쟁적 모형을 구조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구조주의 모형은 환경변인의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환경변인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 두 이론과는 달리 이 이론은 환경변에 영향을 끼쳤던 이것을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걸 반대해서 보면 이 두 개의 이론은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구조조명 보시면 합리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둔 고전 모형, 비합리성과 비공식성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 모형을 종합하여 만들어 준거 기준을 제시하고 다요인적 접근을 한다. 조직을 기계나 조직을 가족이나 이렇게 보지 않고 조직을 복잡한, 단편적으로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복잡한 사유적 단위로 본다.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의 순기능적, 그래서 갈등을 순기능적 존재로 보며 이 말은 결국에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네 번째 보면은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이론에서 간과했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중시했다. 그런 점에서 죄제는 없지만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계 이론, 체계 모형. 체계 모형을 보시면 체계 모형에서는 조직을 살아있는 하나의 생물체, 유기체로 봅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를 보면 수없이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 세포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유기체는, 그 생물체는 건강한 존재로 살아있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우리가 생활하는 조직도 마찬가지다. 이들 세포처럼 수없이 많은 인적, 물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세포와 같은 인적, 물적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그 사회나 그 조직은 아주 건전하고 건실한 존재로서 뭐냐면 가시화되게 된다. 이게 바로 체계 이론입니다. 때문에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모든 요형의 종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고전 모형, 인간관계 모형, 구조주의 모형의 이런 모형들을 한 모형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전제. 모든 모형을 하나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런 모형을 체계 모형이라고 합니다. 체계 모형은 우리가 이미 인행사를 통해서도 한번 본 적처럼 체계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구성 요소는 서로 돕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유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혼론적 성격을 보이면서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적 성격, 또 안정상태, 또 균형과 항상성과 같은 이러한 특징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체계의 모형을 하되 이 행정 조직 모형에서는 하위 체계로 5개의 하위체계. 물론 우리가 인행사를 볼 때는 사유체계에는 문화체계, 사유체계, 인격체계, 행동적 유기체로 나눠볼 수 있다는 파슨스의 주장도 있고, 떠오르가면 소위 브롬펜 브레너가 주장한 것처럼 미시체계, 중간체계, 유유체계, 거시체계로 나눠볼다는 생태체계 이론의 구성도 있고, 다양한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천 현장의 체계로 핀커스와 미난이 제시한 4체계와 콤튼과 갤러리의 글을 확대시킨 6체계 모형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행정조직이나 행정에서 바라보는 하위체계로서는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하위체계, 그다음에 적응 하위체계, 유지 하위체계, 경계 하위체계, 관리 하위체계라고는 5개의 하위체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체계 모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 행정이든 사회복지 실천이든 간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나 재화의 전달 업무를 맡는 부서, 또는 클라이언트하고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는 부서는 생산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의해서 적응, 여기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이런 업무를 맡은, 다시 말해서 연구 또는 개발 부서는
연구나 개발을 맡아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업무를 부여받은 조직은 적응하위체계라고 합니다. 유지하위체계는 현 시스템이 그대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를 위하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이나 또는 훈련을 과업으로 맡은 조직은 유지하위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외부에 존재한다고 하는 환경과 상호 교류를 담당하면서 장애물은 밖으로 배출하고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는 안으로 유입하고 그리고 체계의 존재성을 외부에 알리는 홍보라든지 홍보 업무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등의 업무를 맡는 부서는 경계하위체계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기존의 상위에 있는 생산하위체계, 적응하위체계, 유지하위체계, 경계하위체계를 총괄하는 소위 총무, 총괄 업무, 총무나 또는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본부와 같은 불리우는 오늘날 조직의 최상부에 직근해서 조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관리하위체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다르게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계하위체계, 체계 이론에서 보면은 고전 모형, 인간관계 모형, 구조주의 모형의 세 모형을 한 모형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시된 이론이다. 과학적 관리로는 조직을 하나의 기계로, 인간관계로는 하나의 가족으로, 체계이론은 그에 비해서 체계이론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해서 여기 보면은 조직을 기계로 본다, 조직을 가족으로 본다, 조직을 유기체로 본다 이런 말들을 첫 번째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5개의 하위체계 내용까지 해서 이렇게 생산하위체계, 유지하위체계, 적응하위체계, 경계하위체계 그리고 관리하위체계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제목으로만 정리했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직이론으로 넘어가 보시면 조직이론에는 우리가 크게 볼 적에 전통적 조직이론과 현대적 조직이론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조직이론과 현대적 조직이론의 가장 큰 구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통적 조직이론은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만큼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관료제 이론 하나하나 또 나갈 겁니다. 또 그런 건 과학적 관리론, 또 신고전 모형의 인간관계 이론 등을 대표적으로 출제 범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적 조직이론은 환경 변수나 환경과의 관계를 당연한 과정으로 봅니다. 즉 현대 조직이론은 환경과 관계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개방 체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총칭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황이론 또는 구조 상황이론 또는 자원 의존 이론, 자원 의존 이론 중에 특히 정치적 경제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정치 경제 이론. 너무 아래 내려가는군요. 또 그런가 하면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 또 넓게는 사회적 여론 등의 영향력도 인정하는 제도 이론이나 신제도 이론. 하나 더 쓰시죠. 그런가 하면 조직군, 생태학, 그래서 조직군, 무리군자를 씁니다. 무리군자를 써서 이끌어가는 조직군 생태학 이론. 바로 이런 이론들은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개방체계 이론으로서 현재적 조직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보면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중에 먼저 과학적 관리론 등장하지요. 두 번째부터 나오는군요. 과학적 관리론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시험에서 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과학적 관리론의 소위 원리 또는 과학적 관리의 기본 요소. 과학적 관리론은 결국에 사실은 과학적 관리론이나 고전 모형 이론에 보면 과학적 관리나 관료제 이론은 조직 목표 달성의 효율성 극대화, 조직의 생산성 증대의 뭐냐면 그 극대화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시간 연구, 동작 연구, 모든 것의 정형화인 표준화, 그리고 성과급 제도를 이렇게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걸 적용해서 생산성 증대를 이끌고 그리고 목표 달성의 효율성 극대화를 이끌어가자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연히 장점은 효율성 극대화지. 효율성 극대화. 그러나 단점, 여러 가지도 교재에 적고 있지만 단점은 결국에 조직에 부포는 인간한다는 소위 인간 소유라든지 또는 인간에 대한 소유 등을 우리가 부정적 인간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는 이런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과학적 관리론에서 그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4대 원리.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표준화, 그리고 성과급 제도를 이끌어가면서 박스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뭐 특징을 가지고 출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인간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점 1에 비경제적 동기를 무시한다. 심리적 측면이 경시된다. 기계의 부품으로 인간을 인식한다. 그로 인해서 인간 소유와 주체성 상실이 초래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기계주의 성향으로 개성이나 개인차나 자율성 등이 경시된다. 이런 인간을 기계나 기계의 부품으로 인정한다는 점, 인간 가치가 전면 배제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요소가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비경제적 요인, 유인을 강조하면서 결국에 조직의 인간화를 도모하는 거거든요. 조직의 인간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소위 공통점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 결국에 과학적 관리론이든 인간관계론이든 간에 목표는 어디에 있어? 조직 생산성의 증대나 조직 목표 달성의 극대화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첫 번째 생산성 증대.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또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병행을 이제 같이 갈 수 있다. 개인도 개인 목표, 돈을 많이 벌거나 따뜻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간다는 이런 것처럼 소위 이것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점. 또 그런가 하면 이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는 모두 환경 변이를 전면 배제하고 언급하지 않아요. 폐쇄체계 이론이다. 폐쇄체계 이론이다. 그리고 과학적 관리나 인간관계는 인간을 조직 목적 달성의 도구로 볼 뿐이다. 바로 이런 문제 등을 우리가 공통점으로 설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고전 모형의 대표적인 이론과 신고전 모형의 대표적인 이론인 인간관계론의 비교점. 자, 교재를 먼저 볼까요? 거기 보면 워낙 많이 출제가 되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관계론 1930년대에 연구가 된 건데, 자, 여러분들이 보는 1번에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이고 공식적 요인보다는 인간의 정서와
사회적, 심리적, 감정적 요인, 비합리적, 비공식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관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 관리 전략이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인간관계론의 특징으로 인간의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조직의 인간화에 기여했다. 비경제적 요인으로서 의사소통, 사기, 참여를 중시했다. 공통점이면서 차이점, 생산성 증대라는 능률을 강조했다는 점은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가 똑같았지만 어떻게 능률을 도모했는가 라고 할 적에 과학적 관리는 기계적으로 돌림으로써 능률을 도모하는 기계적 능률. 그여서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도모되는 능률에서 기계적 능률이냐 사회적 능률이냐를 가지고 차이점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비경제적 요인을 강조했다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도표로 만든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 합리적 경제인간, 인간관계론 사회인간. 같이 생산성 증대나 능률을 강조해도 기계적 능률이냐 사회적 능률이냐, 공식적 조직을 강조하느냐 비공식적 조직을 강조하느냐, 또 일반 원리나 원리 원칙을 강조하느냐, 어느 정도의 재량 융통을 허용하느냐, 이런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 표시는 공통점에다가 일부를 여러분들이 적으셨지만 공통점에다가 중요 표시하시고 박스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보십니다. 다음에 거기에 관료제 이론이 있습니다. 관료제 이론도 과학적 관료론이나 인간관계론처럼 결국에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관리 전략이나 조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개념도 있고 특징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관료제 이론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특징과 그리고 문제점이라고는 병리 현상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른 것도 있지만 3번의 관료제의 특징, 조직의 기본 원리처럼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직적으로 분산시켰는데 그걸 계층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수직적 분산이죠. 또 관료제 조직은 업무를 기능별 또는 전문성에 대한 기준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수평적 분산이라고 하는 분업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관료제 조직은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정해진 대로만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 합법적 지배 또는 규칙에 의한 지배 또는 정관에 의한 지배라고 설명을 하고 보통 우리는 공무원 사회로 본다면 합법적 지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재량행위가 어쩐다고 해도 오늘날 재량행위는 자유재량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재량을 한다 하더라도 상하한 선을 정해놓고 기속재량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합법적 지배에 최대한 가깝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제 조직은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 몰 인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모든 업무 처리는 문서로, 물론 요즘에는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가 더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 문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료제 조직은 자격과 경력지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률지향을 당연한 하나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관료제 조직은 그 밑에 순기능과 역기능에서 목표 달성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전문화나 객관적 업무 처리나 또는 예측성 확보나 또는 질서 유지나 안정성 확보나 이런 그 장점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출제 시험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중에 오른쪽에 있는 병리 현상이라고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끄집어 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지나치게 문서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법문 용례라고 하는 형식주의가 야기가 되고 또 지나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조과잉이라는 형식 속에서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이라는 이런 문제, 도장 찍다가 합법적 지배라는 과정 속에서 도장 찍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지나치게 몰 인정성을 하다 보니까 인간성 자체가 배제되는 인간 소유, 인간성 상실이 나타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나치게 소위 안정을 유지하다 보니까 무사안일로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과
특히 순기능, 역기능 중에 역기능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외에도 많은 전통적 조직 이론이 있지만 특히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는 기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 조직 이론은 구조 상황 이론이나 자원 의존 이론, 정치 경제 이론, 제도 이론이나 신제도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조직군 생태 이론 등등 다양한 환경과의 관계성을 당연 과정으로 인정하는 이런 이론들을 현대적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총칭해서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조 상황 이론. 문장은 제가 길게 적고 있습니다만 구조 상황 이론 또는 그냥 줄여서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나 최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 상황에 따라 최적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구조 상황 이론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번에 그 말을 적었습니다. 1950년대 말에 등장한 상황 이론은 조직 관리의 최선의 유일 방법은 없으며 상황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이다. 그래서 4번에 유일 최선의 방법이란 용어를 거부한 이론이 바로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원 의존 이론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자원은 환경에 바로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원 의존 이론이란 조직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무형적 자원에 초점을 두면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환경에 또는 자원에 의존한다고 해서 조직을 수동적, 소극적, 의존적 존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인적, 물적, 무현적 자원에 의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 자체가 타율적이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 존재는 아니다. 4번 보세요. 조직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조직을 자원을 얻기 위해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유를 확보하는 실체로 본다. 그래서 바로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이나 수동적 존재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정은 거기에 있죠. 그래서 환경, 자원에 의존하는 존재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조직을 소극적이나 수동적이거나 의존적 존재로 보지는 않고 오히려 능동적 존재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성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4번을 통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원 의존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자원에 그 자원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신제도 이론과 정치 경제 이론입니다. 종래는 제도 이론이었고 오늘날에는 신제도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많은 자원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그 자원에 의존할 때 그 자원이 바로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와 같은 이런 사회적 자원에 의존할 때에는 바로 조직이 살아남기에는 거기에 얼마나 제대로 의존하느냐를 가지고 조직의 생존이나 조직의 유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에 못지않게 언론을 이용한 사회적 여론이 어떠냐에 의해서도 조직의 생존이나 생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여론의 측면을 포함을 시켰다고 해서 신제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조직의 규범과 조직을 둘러싼 조직의 규범과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조직의 특성과 형태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복지 조직과 같이 정부와 제도화된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제도적 환경을 강조하는데 사회적 규범, 가치, 문화적 규칙 등 제도적 규범을 강조한다. 옛날에는 법률이나 규칙이나 제도나 정책 같은 정형화된 이런 제도적 환경을 강조했지만 요즘에는 정형화시킬 수 없는 사회적 여론과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제도 이론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뭐라고 했어요? 국가라고 하는 거시적 설명보다는 제도적 특성이라고 하는 중범위 이론적 설명 방식을 취한다. 이런 표현들. 중범위, 매조적 접근을 한다라는 거 봐주시고 5번에 정책의 보편성, 거시적 입장에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입장, 거시적 설명이 아니라 또는 정책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초한 개별적 정책 구조의 특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거기 2번, 3번, 4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제도 이론을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 중에 자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많은 자원이 다 중요하고 다 하고 많은 자원에 의존하지만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정치 경제 이론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잘트의 정치 경제 이론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이 조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조직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하고 많은 이론을 쭉쭉쭉 설명하고 있지만 4번을 한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조직 내부 역동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론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론인데 조직 내부 역동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조직 내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5번에 보시면 조직체를 유기적 개방 체계로 보고 환경적 요인과 조직체의 내부 체계를 상호 조정함으로써 자체의 생존과 효과성,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집단으로 본다. 그래서 바로 5번을 봐주시면서 결론을 2번으로 그래서 특히 하고 많은 자원 중에 정치적, 경제적 이런 그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을 길게 2번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현대적 조직이론으로서 개방체계 이론은 것이 조직군 생태 이론이 있는데 당연히 이 조직군 생태 이론은 환경 결정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직 특성을 선택해낸다는 것을 전제로 환경 결정론적 시각으로 환경적 욕구에 부합하는 조직만이 생존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환경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만이 생존한다는 이런 이론. 특히 이것은 어느 하나의 조직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론이 아니라 무리군자를 써서 조직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4번에 분석 단위가 개별 조직이 아니라 조직군이라고 하는 거시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른 조직이론과 다르게 구분된다. 해서 4번을 여러분들 거기 거시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조직군일 때 군자는 무리군자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조직문화 있습니다. 조직문화.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행사에서 배우셨겠지만 문화는 뭐예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영위하는 삶의 방식. 경찰은 경찰 구성원들이 영위하는 생활 방식이 있을 것이고 군대는 군대대로 군대 구성원들이 영위하는 삶의 방식이 있을 건데 그걸 경찰 문화, 군대 문화, 소방 문화, 조직 문화, 학교 문화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조직 문화란 기본 문화의 개념을 조직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나 신념이나 가치관 등을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직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할 적에 조직 문화, 그들의 생활 방식에 의해서 생산성도 분위기도 환경과의 관계도 다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장을 보시면 거기 오면 1번, 2번은 좋고 3번에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행동 및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준다. 5번에 조직 문화는 조직의 안정성과 계속성, 6번에 정체감과 일체감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7번에 이직률이나 사기를 결정하는 데도 결정적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 자,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직 문화가 꼭 좋지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동체,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역기능도 존재할 거예요. 그래도 9번에 보시면 조직 문화는 정책 담당자들의 관점을 제한하거나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시켜 저항 세력을 형성시킴으로써 조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바로 거기다가 액센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설사 읽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수준에서는 틀리지 않을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9번 정도를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해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